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의 강석진입니다. 네, 신동춘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신 박사님께서 미국은 과연 북폭을 할 것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폭넓게 말씀해 주실 텐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과 핵 문제를 이전 12월 말까지 해결할 것을 서로가 이제 약속했는데요. 서로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미국과 북한과의 이 핵 문제,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어떤 군사 또 협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오늘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지금 강석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지소미아, 말썽 많았던 지소미아 문제하고 북한 핵 문제를 엮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좀 정의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개국 간에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일 동맹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를 안 하겠다면 그러면 동맹을 안 하겠다는 뜻이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문제는 결국 이제 한미 군사 동맹 협정에 기초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는 이제 상호방위 조약에서 54년부터 이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일도 상호 안전 방위 조약이 또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기한이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잘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쳐 보면 한미일 삼각 동맹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을 실효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소미아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소미아 협정이 지난 정권에서 이게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군사보호 협정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됐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지소미아 문제를 이번에 가까스로 밤 12시까지는 아니고 저녁 6시 반인가 이것을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이 정권이 지소미아를 잘 처리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신뢰는 잃을 대로 잃고 억지로 미국과 일본의 어떻게 보면 압력에 의해서 억지 춘향으로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 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서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북쪽에 있는 두 마리의 한 마리는 곰이고 한 마리는 늑대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과 북한의 이 참 해양 세력으로 진출하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첫째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 지소미아 문제를 일본의 수출 규제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수출 규제 문제를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잘 안 해주면은 다시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일본하고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아주 완전히 부인을 했어요. 거듭해서. 일본은 수상부터 밑에 외무부의 국장까지 전부 그런 일 없다라고 아주 완강히 부인을 했는데, 청와대는 무슨 소리냐, 우리의 그거는 합의를 한 것이다 하는데, 그건 진실 게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이 무슨 경제 문제하고 서로 섞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하고 정치 군사 문제는 이게 별개의 문제를 분리해서 이게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갖고 군사 외교 국방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엮어서 가려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한국이 더 불리한 국면으로 이게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국가 안보는 어디까지나 이 가상 적국, 실제로 우리가 현존하는
북한, 중국이라는 적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수출 규제다 아니다는 경제 문제하고 엮는 것은 전혀 천부당 만부당하는 일이고 근본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이 지소미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징용 문제가 있어요.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대일 청구권에 대한 양국 합의로 이 징용 문제,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양국이 국제 조약으로서 한 것인데 이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대법원에서 또 문재인 정권 이전에 사실은 그 지금의 이 정권 담당자들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민간한테 보상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 징용 근로자한테. 그렇죠. 뭐 6,800원인가 제가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또 도외시하고 새로이 지금 개인의 징용 근로자들이 피해를 일본 당시의 기업한테 개별적으로 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경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일본은 이제 한일 간의 그 피해 협정인가요?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우리는 다 이미 보상을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 또 개별적으로 또 보상하라고 하냐? 이건 상당히 감정적인 문제다 해갖고 일본이 거기에 반발해갖고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링크 시켜갖고 그 양국 간의 그 문제를 야기시킨 게 아닌가. 이게 이제 1950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협정이 있는데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전후에 이 보상 문제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규정을 했냐면 그 이제 일본 같으면 우리나라에 그때 그 패망을 하면서 일본으로 탈출을 했는데 여기에 일본 기업이나 개인들이 남기고 된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적산이라고 하는데 청구권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그 적산에 그것도 계산에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1965년 합의 당시에는 적산은 적산대로 우리가 다 거의 다 가진 입장에서도 아주 후하게 넉넉하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3억 불인가 그 당시 돈은 엄청난 돈이 적산 문제는 사실상 거기 반영을 하지 않고 충분히 했는데도 메가더가 불구하고 그거를 일본의 요구를 메가더가 그걸 갖다가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고 이것이 70년 동안 양국 간의 어떤 아주 명백한 합의인데 이 합의를 이 소위 좌파 정권이 완전히 파기를 하면서 이 파란을 일으키면서 일본의 반감을 굉장히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 문제를 완전히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러니까 지소미아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연장을 한다라고 화끈하게 그냥 솔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수출 규제하고 연결하면서 앞으로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지소미아에 대한 또 태도를 바꿀 수 있다 한 것은 안보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 간의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 합의를 봤으면 그걸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위안비 합의 어떻죠? 박근혜 정권이 그거에 대해서 참 지금 아마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그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마지막 달래내면서 100억 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권이 파기를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간의 합의는 정권을 떠나서 계속해서 지켜져야 되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신뢰를 위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런 그 국가 간의 문제는 사법부에서 이게 취급할 그런 사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또 대법원에서 그런 또 우리나라 대법원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 간에 맺어진 조약에 대해서 대법원이 하는 거는 월권이죠. 그는 월권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소미아하고 관련 또 그다음에 수출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지금 현 정권이 그 반일 감정을 조장을 했어요. 조국 같은 사람들은 죽창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죽창 문제는 1894년에 동학혁명 당시에 죽창을 가지고 싸웠는데 우리가 수만 명이 죽고 일본은 그 낭떠러지에서 헛발을 짚어서 뭐 부상인가 2명인가 죽었는지 중상을 당했는지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창 가지고 싸워봐야 일본은 아주 기관 발달된 단총이 벌써 있었죠. 거의 기관단총 수준의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무모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적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죽창 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죽창 가지고 싸우라는 건 우리 국민들 보고 다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네.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식의 선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게 참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일본 상품 불매운동, 또 일본 여행 가지 말기 이런 그 아주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반일 감정을 네. 부추겨 갖고 그걸 갖다가 정치 세력화 하려는 그런 것이 너무 분명했죠. 그걸 이제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되죠.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문제에는 우리가 과거에 일본하고 아픈 점이 많이 있었죠. 식민지 지배라는 그 쓰라린 상처가 있지만은 예, 그것을 뭐 잊지 말라는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슴 속에 간직을 하지만은 이웃 나라끼리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을 위해서 이제 손도 잡고 설린 우호 관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자, 미국이 보세요. 미국이 2차 세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전해서 독일하고 싸웠죠. 또 일본하고 뭐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미국한테 덤볐는지 마지막에 이제 미국 군대가 이제 일본 본토를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 하냐면 1억 옥세론을 들고 나왔어요. 1억 옥세론은 일본 국민이 1억인데 모두 다 옥세를 죽을 때까지 사수를 하겠다. 이렇게 덤벼대니까 참 미국이 곤혹스럽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을 하면서도 인명살상을 가장 최소화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2번을 터뜨리면서 더 많은 희생을 줄이고자 한 고육지책이한 것이죠. 예,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미국과 또 연합군이 네. 독일과 일본을 전범 국가인 그 나라들을 패망시킴으로 인해 갖고 식민자에 있던 나라가 한 48개국이 독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것 같으면 지구상의 거의 절반의 국가들이 식민자에 있었고 2차 대전에 연합군과 미국이 승리함으로 인해 갖고 독립국이 됐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미국 연합국이 전승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되고 물론 분단은 됐지만 일단 독립이 된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미국이 독일하고 미국이 일본하고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장 동맹 중에 동맹으로 되는 거예요.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게 필요하죠? 미국의 적이라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도예요. 가장 적은.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나토라는 걸 결성했어요. 29개국이 다 했는데 여기는 재미난 게 옛날 소련에 속했던 동국공 국가들이 전부 나토에 지금 굉장히 많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제사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자, 없는 그리고 것이죠. 이제 이쪽 그 아시아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적국이었던 일본하고 미국이 진짜 완전히 뭐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지금 급부상하는 세력을 지금 견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자꾸 지소미아를 흔들면서 엇박자를 내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결국 중국과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지향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은 감정만 자극한 것뿐이지 사실 이게 실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장난질 비슷하게 뭐 연계를 시키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미국과 일본이라는 막강한 나라의 신뢰를 잃은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리 방위금을 갖다가 무지하게 올려서 5조 원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소미아 문제도 우리가 좀 클리어하게 처리했으면 이런 식까지는 인상을 요구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을 이제 잡기 하기 위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인데 전에는 인도를 포함 안 시켰는데 전에는 그래서 태평양 사령부였어요. 이제는 그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어요. 인도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옛날부터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거의 포위를 완성을 한 것이죠, 이번에. 그다음에 중국이 내륙으로는 다 무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하고 접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서는 완전한 포위를 했고 최근에 인도는 미국, 일본 등하고 합동 군사훈련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인도양
거기가 그 전략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인도부터 해서 이쪽에 이게 태평양, 인도양 태평양에 있는 연안 국가들, 예. 특히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은 그 석유 자원을 아직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다의 길인데 인도양을 통해서 다 이게 만약 중국이 이 바다를 갖다 점령해 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끝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거기 함대가 몇 개 항공모함이 떠서 이 중요한 해로를 지켜준 거예요. 동맹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활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석유 자원,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바닷길을 보호하는 미국 편에 서야지 중국 편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편에 서면 중국이 에너지를 보장해 줍니까? 중국은 엊그제 봤잖아요. 그 뭐 왕이 뭐 중국 대사가 나타나서 뭐 미국이 한반도에 중단길이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그 후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겠느냐? 그랬죠. 거의 이 사람들 표정을 보면 아주 깡패 표정이에요. 그런 뭐 애교관 표정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국이 그렇게 해서는 세계의 신뢰를 못 얻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는 또 네. 그 왕이 네, 그 네. 중국 외무부 장관이 큰 나라들은 작은 나라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완전히 모순적인 이제 발언을 누가 괴롭혔습니까? 중국이 사드 배치할 때 그 추공 대사가 하루에 4번씩 말이죠.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드 배치하면 진짜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을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추공 대사가 이 애교관 맞습니까? 애교관 이게 추방돼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애교 안보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자해행위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으로 참. 네. 자, 그래서 이제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우리 이게 다 이제 네. 지소미아하고 이게 다 연관된 다 연관이 문제입니다. 있죠. 북한의 핵 문제를 더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미일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리티컬하게.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그 한국의 전직 장성들, 주요한 거물들이 와가지고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와대도 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하고 북한에 뭐 굉장히 그 편을 들어서 그쪽에 공을 들였지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중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보니까 혼밥이나 먹게 하고 말이죠. 요새 뭐 6끼나 뭐 혼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북한은 냉대받은 거죠. 북한은 뭐 삶은 소대가리가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격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도대체 저쪽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은 언어에 대해서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이게 어떤 그 국제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년 말에 이제 이 협상이 종료가 되는데 이 협상의 시한은 북한이 설정한 거예요. 12월 말까지 하는 것은 북한이 원래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할 수 없이 니들이 그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쪽이 그렇게 12월까지 협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강 작가님하고 전에 트럼프 그 2차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공개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 그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죠. 왜 그러냐면 핵 문제가 진전이 있으려면 그 북한이 그 핵무기에 대한 리스트 또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사찰 리스트를 갖다 최소한 먼저 제출을 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내에 그게 되리라고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협상은 종료됐고 지난번에 마지막 스웨덴에서 뭐 실무 협상을 했지만 끝나고 나서 북한의 뭐 애무성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험담이나 하고 협박이나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뭐 트럼프는 좋은 말로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 신뢰한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 그거는 포장된 말이죠. 그건 포장된 말이고 가장 트럼프다운 발언이에요. 실제로 트럼프는 금년에 탈북민들을 백악관에서 7차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본심은 좋다고 하는 것은 너는 미국 말을 들어라 하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 좋다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얻은 건 없습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을 속여가지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다시 해생을 하면 결국 또 해생을 하면 힘이 생기니까 또 핵 개발을 가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 거죠. 북한은 처음서부터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접근한 것 같아요. 비핵화에는 뭐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이제 뭐 본심이 이미 이제 다 드러난 거죠. 사실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이긴 한데 트럼프 개인이 자기가 협상 능력을 너무 과신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맨십이 좀 강하죠. 쇼맨십이 너무 강하고 북한이라는 상대는 세계 어떤 다른 나라하고도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여기는 도대체가 뭐가 협상이 맥히지 않은 나라인데 트럼프는 자기의 협상 능력으로도 북한을 제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것은 오판이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부터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미 그 벌써 양쪽이 생각하는 바가 틀렸어요. 미국의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무기의 비핵화를 의미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고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오브 코리안 페니슐라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한반도의 비핵화. 미국도 완전히 핵무기 철수하고 전혀 추가 배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양쪽이 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미국과의 그 비핵화는 개념 자체가 범위 자체가 벌써 처음부터 달랐던 거죠. 처음부터 협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갖다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고서 그런 말을 쓴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나 나이브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좀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양쪽에 그것을 정확히 물어보고서 그걸 담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의도는 뭐겠어요? 한반도에서 핵이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평화가 왔기 때문에 미군도 필요 없다. 미군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평화협정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노이 정상에서 어땠죠? 사실은 영변 핵시설을 통해서 자기들이 제재 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영변 말고도 그렇죠. 다른 지역에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다 시설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때 볼튼이 참석해서 원론적으로 갔죠. 모든 핵과학자고 전부 해외에 다 보내고 핵무기를 갖다가 미국의 테너시주에 다 보관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굴이 하얗게 떠가지고 북한으로 7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간 거예요. 21세기 국가의 지도자가 기차 타고 72시간씩 여행할 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김영철이는 그때 죽을까봐 아마 열차 밑에서 김정은이 앞에서 3일 동안을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봐서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 정도로 그때 김정은이가 열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미국은 제재는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북한은 그동안에 미사일 실험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미사일 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변형된 형태로 많이 했어요. 저 SLBM 잠수함 실험까지 했잖아.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제재를 유지하는 건 됐지만 북한은 그동안에 전부 제재에도 또 피하면서 최근에 보면은 남포 이런 데서 제재가 뚫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국제 정보망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얻은 게 없고 북한은 북한대로 가고 서로 따로 평행선을 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재의 효과가 과연 뭐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 증대시되는 상황이고, 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장사권의 협상 기술을 너무 과시하면서 가다가 이 북한을 너무 몰랐다 하는 문제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2차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북한의 엉터리 같은 주장을 일축한 것은 트럼프가 판단 아주 잘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진짜 역시 대국이다. 위기의 시점이었죠 그때가. 이때 만일 덜컥 합의를 했으면은 이게 일파만파예요. 그야말로 미국이 합의해놓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제재를 풀면은 이거는 진짜 악몽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보유국을 완전히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겠느냐. 북한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계속 강화하는 입장으로 갈 거예요. 미사일도 발사하고 계속해서. 그럼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다음에는 미국하고 이제는 평화협정하자.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은 없다라고 아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뭐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자 트럼프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수는 안 하고 거부를 해서 위기는 넘겼지만 트럼프의 체면은 구겨진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이란하고
핵 협정도 파기하면서 강하게 나갔는데 북한하고 2년 동안을 뭐 몇 번을 만나고 했는데 지난번에 8월 달에 언제요? 판문점에서 또 뭐 3차 정상회담 아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뒤로 물러 있었고.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체면을 유지하고 이제 근데 트럼프의 지금 직면한 상황은 뭐죠? 내년 10월 달에 이제 그 트럼프의 재선이 걸려 있고 또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좀 거칠잖아요. 그런데 제가 트럼프의 기본 노선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건을 통해서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재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국으로서 유지하기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버거우니까 분담을 시키고 미국의 돈을 좀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 작전이 굉장히 정확하고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다 뭐 해외 주둔 미군의 분담금을 다 미국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죠. 그건. 자, 독일의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나토의 전부 전 세계 국가의 GDP의 2% 이상을 지금 부담해라 하는데 뭐 영국, 프랑스는 대충 됐는데 독일은 말이죠. 거기 미국이 독일에 가장 많은 나토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1.3%밖에 안 돼요. 주둔의 분담 액수가.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말을 듣고 2%를 올리겠다는 거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이 참 체면과 미국의 리더라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못한 걸 가지고 트럼프는 아니다 이거야. 트럼프는 실속 위주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반감이 나가지고 사실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탄핵이라는 건 하원이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되더라도 상원에 이제 부결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트럼프도 또 정치적 타격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더 많은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하고 바이든 아들이 여기 개입돼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우크라이나 중국에서 전부 비즈니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요, 트럼프가 이 정치적인 위기를 탄핵을 돌파하기 위해 갖고 어쩌면 북폭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어 왔는데 어저께인가요? 런던에서 기자회견 때 북한을 북폭 뭐 물리적인 방법으로 뭐 제재할 수 있다. 그런 투로 얘기했죠. 그렇죠. 미국이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을 갖다가 경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는 이제 2018년에 북한하고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위기가 고조됐었잖아요. 저 트럼프가 유엔에서 다 탄알 장전돼 있고 우리는 발사 직전이다. 너희들 그 로켓맨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이제 아주 분노와 화염으로 너희들 갖다가 아주 지구상에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그건을 퍼부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인데 그러면 이제 북폭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양태가 있는데 전면 공격이 있어요. 전면 공격하면 북한도 뭐 방사포, 핵무기를 다 제압한다고 해도 방사포 같은 거는 재래식포로 쏘아서 결국은 다 막을 수가 없죠. 수백만이 희생이 된다는 그런 예측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특수부대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미국의 네이비실이나 이런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이제 연습을 많이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제한된 이 구역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고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그 액과수술식 제거 작전. 이거는 제가 그 동안에 쭉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거의 그래도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요 며칠 동안 미국이 또 3차에 걸쳐서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의 그 모든 그 군사적인 뭐 행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징조들을 이미 다 파악을 했다고. 예, 정찰기를 띄면서 아예 북한에다가 이 정찰기의 위치를 다 노출시켜 버렸어요. 일부러. 예, 일부러요. 일부러. 전에는 스텔스 기능으로 해서 모르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봐라. 너희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최강의 무기라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B1B라는 게 있고 B29가 있잖아요. B29, 50인가 29인가 그다음에 B2가 있고 이 어마어마한 전폭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적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상황이 이제 문제입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중재를 한다고 했지만은 북한의 속내를 뭐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속여왔지 한 번도 진정성 있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모르는데 이것을 갖다 성사시킬 수 있다고 국민한테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미국 핵 협상이 다 이루어졌으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루어질 1%의 징조도 없는데 징조는 있겠지만 전혀 가시적이 없잖아요. 핵사찰 리스트도 안 했고 했는데 뭘 했습니까? 9.19 군사합의를 했잖아요. 그런 휴전선의 광범위한 지역에 있어서 남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양쪽이 공동으로 무장 해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훨씬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한테 치명적인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그 9.19 군사합의를 어겨가지고 포교 훈련해가지고 우리가 통일부가 역대 이래로 처음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합의를 위반했으면 벌써 9.19 군사합의는 벌써 파기가 됐고 무효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파기된 겁니다. 이거. 서해 5도 지역에 각 섬에 군사 시설을 다 보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죠 무슨 한박도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나 그러나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정권이 혼자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 트럼프 발언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에 있어서 가장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컨대 우리는 이러한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사용할 것이다. 또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트럼프가 12월 초에 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폭의 가능성이 항상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건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반도의 긴장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예, 한반도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 비례해서 한반도의 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북한과의 그 핵 문제 결국은 이제 이달 중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게 표면화될 것 같은데 우리가 끊임없는 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